오늘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고농도의 미세먼지는 다음 주 중반까지 계속되는데요. 경북과 강원 지방 등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전까지 내륙 지역에는 곳에 따라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의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을 수 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밝혀지자 여권에선 북한 내통설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안보 참사의 책임을 피하려 철진한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의 심판이 시작됐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미국의 신규 일자리 수는 전망치를 웃돌았고 실업률도 지난 196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부터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 체류자 8명 중 1명은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1월 7일 토요일 뉴스광장입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황사까지 겹치면서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비상저감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이례적으로 남쪽에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고농도 미세먼지는 주말에 이어서 다음 주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부터 뿌연 미세먼지가 점령한 부산과 울산. 오후가 되면서 호남과 충청에 이어 수도권도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5배,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북서쪽에서 확산하던 기존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나라 남동쪽부터 미세먼지가 거꾸로 퍼졌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내륙 상공을 지난 뒤 영남 지방에서 하강 기류를 만나 내려앉았고 그 뒤로 대기가 정체하면서 국내 오염물질과 뒤섞이며 새로운 양상을 보인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밤사이 전국에 내린 눈과 비도 양이 적어 미세먼지를 해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고비 사막발 황사까지 가세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 악화할 거로 보입니다. 강한 북서풍이 불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와 함께 황사가 유입돼서 전 권역에 매우 나쁨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강원 영동을 뺀 전국에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주말이라 차량 운행 제한은 없지만 사업장과 공사장은 작업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저감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삼가고 외출할 때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주말인 오늘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지만 양은 적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대기 질인데요. 황사에 초미세먼지까지 유입돼서 종일 하늘이 뿌옇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알아보죠. 배혜지 캐스터, 먼저 눈비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어제 저녁부터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면서 지금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그래도 비구름이 빠르게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오늘 오전까지 내륙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1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주의해야 할 건 황사와 초미세먼지입니다. 북서풍을 타고 그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지금 중부 서해안과 호남 지역, 제주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와 충남, 대전에는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75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면서 평소보다 5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기온이 껑충 뛰어 올랐고요. 한낮에는 서울 4도, 대구 7도, 광주 8도, 부산은 10도 예상됩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밤사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눈이 급작스럽게 내리면서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한 연쇄 추돌 사고였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상등을 켠 채 멈춰선 차량들 사이로 승용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멈춰서 있습니다. 잠시 뒤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승용차 한 대가 또 부딪힙니다. 차에서 내려 피해를 살피던 운전자는 눈길에 멈추지 못한 또 다른 차량에 치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터널 인근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운전자 한 명이 차량에 치였지만 병원에 옮겨질 정도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구간 일대에는 2시간가량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11톤 트럭이 고속도로에 멈춰서 있고 주변에선 구급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트럭 한 편이 부서져 안에 실려있던 생수병들이 도로에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자정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일죽 IC 인근에서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11톤 화물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진 이후 뒤따르던 화물트럭과 승용차 등 4대가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화물트럭 운전자 등 7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대 도로교통은 3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눈길에 차량들이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도로에서 녹았다 올기를 반복하며 차량들이 미끄러질 위험이 높은 만큼 오늘도 빈판길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그제 군 발표로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군이 분석 중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냐며 북한 내통설까지 제기하고 나왔는데요. 야당은 안보 참사 책임을 피하려고 철진한 색깔론을 또 들고 나왔다며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무인기 침투 이틀 뒤 열린 국회 국방위. 야당은 군이 제공한 지도를 근거로 무인기가 용산도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군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날 사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비행 금지 구역 침범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무인기 경로 지도에 비행 금지 구역 반경 3.7km를 겹쳐 비교해 보면 침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한 비행 금지 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제 군이 당초 발표를 정정하면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 됐는데 이번엔 대통령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료를 분석 중이었는데 군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서 입수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나섰습니다. 군 내에서 비밀 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부터 입수한 것인지도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급기야 또 다른 삼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북한 내통설까지 내놨습니다. 민주당에선 황당하다, 적반하장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당한 의혹 제기를 이적 행위로 몰더니 철진한 색깔론과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며 신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지도를 볼 줄 아는 국민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돼서 자료를 모았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대통령실은 군 문체교구에 대해 검열 결과가 나오면 종합 판단할 거라고 했는데 북한 내통설에 대해선 잘못된 것이란 얘기가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제 심판이 시작됐다며 죗값을 치를 때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뒤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표. 검찰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일 오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출석해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후원금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의 민원과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안인데 정권이 바뀌니 검찰이 정적 제거 수사에 나섰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고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입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국민의힘은 법의 심판이 이제 시작됐다면서 이 대표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방 권력을 사유화해 비리 세력과 붙어 먹었던 그 씻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한 죗값을 이젠 치러야 할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 관련 긴급 현안 질의와 작년 말로 끝난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법안 처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으려는 방탄용 소집이라면서 그게 아니라면 일주일이라도 공백 기간을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자해 시도 이후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여러 언론인들과 그에게 금전 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하고 여기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청윤 기자입니다. 자해 시도로 치료를 받은 지 23일 만에 다시 검찰 소환에 응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김 씨는 취재진으로부터 동료 언론인과의 금전 거래에 관해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지금 기자들한테 돈 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 한 말씀만 해주시죠. 검찰 수사의 초점은 먼저 김 씨가 대장동 수익 428억 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 넘기기로 약속했는지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내놨지만 김 씨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배당받은 대장동 수익을 추가로 은닉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김 씨의 지시에 따라 배당 수익 245억 원을 수표 등으로 인출해 감춘 혐의로 측근 2명을 최근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여러 언론인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내역도 파악했습니다. 김 씨의 돈이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 중앙일보 기자 3명에게 각각 6억 원과 1억 원, 9천만 원씩 흘러간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당사자들은 김 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거나 빌려준 돈을 김 씨가 갚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대장동 관련 기사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도 확인 중입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김 씨는 기자들에게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줬다. 보도가 안 나게 하려면 회사가 아닌 기자들에게 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소속 기자가 김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고 언론사 3곳 모두 해당 기자들을 직무 배제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원 고위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은 통계청 감사 관련 진행 상황을 언론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공무원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실시간으로 감사 상황을 유출하면 피감사기관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돼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강도 높은 금리 인상에도 미국의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신규 일자리 수는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임금 상승률은 다소 둔화돼 임금발 물가 상승 압력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신규 일자리 수가 22만 3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증가폭은 줄었지만 전문가 전망치는 훌쩍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전체로는 45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1940년대 이후로 보면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증가 속도입니다.
지난달 실업률도 3.5%로 11월 3.6%보다도 더 내려갔습니다.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인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일하고 있는 이른바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 시중 돈줄 제기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Not so dramatically and not crashing, more importantly. There have been so many fears that higher interest rates, high-profile layoffs would lead to a really dramatic crash in the labor market, and that's not what we're seeing. Kind of job growth remained robust. 연준은 올해 미국 실업률 전망치를 4.4%로 잡고 있습니다. 물가 잡기 위해 경기 둔화를 감수해야 하는 연준으로선 실업률을 적어도 4.4%까지는 끌어올리겠다는 거라 일단 연준의 강력 긴축 기조는 올해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년 전 대비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4.6%로 전달에 비해 둔화된 건 물가에는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발,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서입니다. And the fact that wage growth did come down, I think, is a hopeful sign for them. Now, we can't get too far ahead of ourselves. Certainly the trend is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for the Fed.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리 아무리 올려도 일자리는 넘쳐나고 있지만 임금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이 덜 오르면 물가 오름세는 더 완화돼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서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한 뒤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12%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논의해오던 정부는 중국 변수를 고려해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발 입국자 방역 현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더 미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국의 변수를 조금 같이 감안을 해서 상황을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은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내 확진자 급증과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출현 등이 재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인천공항 PCR 검사에서 중국발 단기 체류자 8명 중 1명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어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5일부터 입국 전 검사가 의무화돼 중국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잠복기에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잠복기 이후에 양성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는데 중국발 단기 체류자 코로나19 양성률은 30%대까지 올랐다가 입국 전 음성 확인 의무화 하루 만에 10%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중국발 확진자 입국을 사전 차단한 효과라면서도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발 입국자 중 음성 확인서를 누락했거나 허위 확인서가 적발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입국 전 검사 과정 오류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중국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는 중국과 인접한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도 입국 전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지난해 경기 침체 여파가 이제 기업의 실적 악화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어닝 쇼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보도에 성민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4조 3천억 원,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9% 줄었습니다. 6조 원 안팎일 거라는 시장의 기대를 크게 밑돈 건데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는데 수요와 가격 모두 예상을 밑돌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에서도 수요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 아래로 내려간 건 2014년 3분기 이후 8년여 만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 녹록지 않습니다. 반도체, 특히 주력인 메모리 시장 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부문만 보면은 거의 BEP 수준까지 내려온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부문은 1분기, 2분기 적자돼서 2분기에 실적 바닥으로 보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큰 SK 하이닉스는 지난 4분기 10여년 만에 분기 적자가 예상되고 올해도 손실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올해 투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고 수익성이 낮은 제품은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전 분야 라이벌 LG전자도 4분기 영업이익이 655억 원을 기록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시 원자재값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지난해 매출액으로 따지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은 유지했다는 게 증권가의 평가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오늘 새벽 5시 16분에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부근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흑산도에서 서남서쪽으로 45km 떨어진 서해 해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14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가 또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이 장관은 참사 이후 처음으로 유족 앞에서 공개 사과했지만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청문회를 지켜보던 유가족들 앞에서 처음 고개를 숙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또 개인적인 자격을 포함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거취 문제에 대해선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퇴할 수 없다는 그 증인의 생각은 본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생각이라기보다 저의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나 이 장관이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했다며 사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명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울시가 유족 정보가 담긴 사망자 명단을 행안부에 3차례 공유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 알았다고 해야지 왜 끝까지 유족 명단을 서울시에서 주지 않았다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132명 중에서 65명 정도만 기재가 돼 있는 아주 불완전한 정보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정리된 형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으로 몰아간다며 이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키기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거 아닌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전 정회 때 유족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던 이 장관. 왜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도 안 오고 누가 시켰습니까?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가족 면담과 사과를 건의하겠느냐는 질의에는 한번 드려보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문입니다. 한편 어제 열린 청문회에는 지난달에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열지도 않은 비상대책회의를 실제로 연 것처럼 돼 있는 보도자료가 실무진의 착오였다고 답해서 질타를 받았고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영악하지 못하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참사 이튿날 게시된 용산구청 보도자료. 참사 당일 밤 11시부터 긴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박희영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의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구속 상태로 국정조사에 출석한 박 구청장은 실무진의 실수라고 했습니다. 안 한 회의를 했다고 한 게 무슨 착오예요? 거짓말이지? 제가 한 거짓말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는 말로 또 넘어가잖아요. 저는 사실 11시 회의 그런 자체도 보도자료도 내용을 모릅니다. 참 용산구 아주 큰일 났어. 예? 책임자가 저런 말을 저렇게 어떻게 태연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 박 구청장은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데 대해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렇게 영악하지 못하다는 항변도 나왔습니다. 증인, 휴대전화 왜 빠르게 교체했죠?
계속 기계 오작동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악하지 못하고 그런 거. 전직 용산구의원이 박 구청장 이름으로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박 구청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이런 메시지 보내셨어요. 헌법 위에 때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낸 거 아닙니다. 박 구청장은 야당 의원의 사퇴 요구엔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는 박 구청장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기 전 우리 군 레이더에 포착이 됐지만 당시 레이더 운용 요원들이 6분 동안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이더 탐지 능력이 부족한 것뿐 아니라 대비 태세에도 역시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지난달 26일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북한 무인기를 오전 10시 25분쯤 처음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참이 레이더 운용부대에 대한 전비태세 검열을 실시한 결과 이보다 먼저 무인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복기해보니 무인기 항적은 오전 10시 19분에 처음으로 레이더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운영 요원들이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했고 6분이 지난 뒤에야 무인기가 남측으로 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 무인기는 이후 군사 분계선을 넘어 약 3시간 동안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서울 상공까지 날아와 비행 금지 구역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크기 3m 이하의 무인기를 탐지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탐지 능력보다 운용 요원들의 대비 태세에 먼저 문제가 있었던 점이 확인된 겁니다. 군 당국은 운용 요원들이 레이더상에 뜬 무인기의 항적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의 전비태세 검열 결과에 따라 군 내부 인사들에 대한 감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허위뇌전증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미 알려진 배구 축구 외에 볼링과 승마 선수 등 100여 명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뢰인들을 브로커들이 협박하고 법적 절차를 동원해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불거진 병역비리 의혹의 중심에는 전문 브로커 구모 씨와 김모 씨가 있습니다. 입대 대상자들에게 신경계 질환 허위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 씨 등이 재판에 넘겨진 직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병역비리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들만 100명이 넘습니다. 스스로 병역비리 가담자라고 고백한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와 프로축구 선수에 이어 볼링과 승마 선수도 포함됐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래퍼 등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허위 진단이 동원됐는데 검찰이 특히 주목하는 건 뇌전증입니다. 뇌신경 세포 이상으로 의식을 잃거나 발작 등을 일으키는데 증상이 다양한 데다 판독도 어렵습니다. 검찰은 구 씨 등이 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피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최근 10년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병역의 신이라 홍보한 브로커들은 병역 기피를 알선한 대가로 한 사람당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 나중에 문제가 될 걸 우려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뢰인을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허위 진단받는 걸 중도 포기한 의뢰인에게 상담 수수료 2천만 원을 요구하며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너는 벌써 불법적인 일을 의뢰한 것이다. 그리고 수사관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보다는 이제 의뢰인들이 처벌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브로커들이 운영한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병역을 회피한 이들이 더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검찰이 택시기사와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을 상대로 여성의 시신 수색 장소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이기영은 땅을 파는 손짓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른바 사이코패스 검사에선 진단 불가 결론이 나왔는데
검찰은 추가 분석을 할 방침입니다. 최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의 차림에 마스크를 쓴 이기영. 모자까지 쓰고 고개를 푹 숙였던 이틀 전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기영은 함께 살던 여성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하천변에 서서 땅을 파는 손짓에 몸짓까지 섞어가며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손으로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시신을 찾기 위해 검찰 송치 후 다시 이뤄진 현장 검증은 약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그린 약도를 토대로 나흘째 수색 작업을 이어갔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천은 물론 주변 땅이 얼어붙어 중장비를 동원해야 하는 데다 범행 직후 집중호우까지 내려 유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기영 집에서 추가로 발견된 혈흔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도 나왔는데 이기영과 함께 살던 피해 여성과 여성의 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인은 지난해 4월 집을 찾았다 다툼 끝에 이기영에게 손가락을 물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과 연락이 됐고 현재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진행한 사이코패스 검사에선 일부 항목의 평가 자료가 부족해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통합 심리 분석을 통해 사이코패스 여부를 가릴 방침입니다. 경찰은 오늘도 같은 장소에서 시신 수색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미국 의회에선 대통령 유고 시 승계 서열 2위인 미국 하원 의장 선출을 두고 혼돈에 빠진 모습입니다. 미 공화당 강경 우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노골적인 러브레터를 보내는가 하면 민주당에선 이른바 팝콘각이라며 불구경 사진을 올렸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2번째 투표에서도 불발됐습니다. 미 의회를 이끌 하원 의장 선출이 나흘째 진행됐지만 과반 득표자가 또 없었습니다.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미 공화당 내 강경 우파들의 반란이 도를 넘어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하원 의장 후보로 등장했습니다. 게이츠. 옆자리 동료 의원도 황당하다는 표정입니다. President Trump oriented our views on trade so that we actually put the American people first. 또 다른 공화당 의원은 케빈을 찍겠다라고 하더니 공식 의장 후보인 케빈 메카시가 아닌 다른 케빈을 호명합니다. 미국 의회의 독특한 표결 방식인 호명 투표제에 따라 이름을 공개적으로 부르게 돼 있고 하원 의원이 아니더라도 의장 후보는 가능하다는 걸 악용한 겁니다. The Republicans have created a mess on their side, and the Republicans need to sort it out. 의원들은 책을 읽거나 본회의장에서 금지된 스마트폰 검색을 대놓고 합니다. 자신의 차례도 잊어버렸습니다. Santos. 피자 배달이 끊이지 않아 산더미처럼 쌓였고 민주당에선 공화당의 혼돈을 불구경하겠다는 의미로 팝콘을 든 의원들까지 등장했습니다. 본회의장에 간식반 입은 불가능하지만 담요를 덮고 몰래 먹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They want us to fight each other. That much has been made clear by the popcorn and blankets and alcohol that is coming over there. 미국 언론들은 난장판이 된 미 의회 상황을 보도하며 서부 개척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원 의장 선거가 10번 넘게 진행된 건 1859년 미국 남북전쟁 때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개묘년의 첫 단추 다들 잘 끄셨나요? 지난 주말 해넘이와 해맞이 그리고 연달아 이어진 닷새간의 출근으로 피곤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말 고속도로 역시 이 영향으로 교통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상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날씨인데요. 지난 밤부터 내리고 있는 눈비 때문에 도로가 미끄러운 탓인지 광주 원주선 원주 방향 대신터널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 사고가 났습니다. 전방 주시 잘하면서 통과하셔야겠고요.
도로 본선상 제설 작업은 잘 되고 있지만 도로 살얼음이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안개 때문에 시야도 답답합니다. 안전거리 확보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경부선 부산 쪽으로 지금 안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 확보 넉넉하게 하면서 이동해 주셔야겠고요.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소통 상태 원활하지만 정오 무렵 천안 일대 통과가 힘겹겠습니다. 안전띠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인 오늘 황사에 초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종일 하늘이 뿌옇겠습니다. 그제 중국 북부와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된 건데요. 지금 중부 서해안과 호남 지역, 제주에서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와 충남, 대전에는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175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면서 평소보다 6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내리던 눈비는 점차 그쳐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내륙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 서울 4도, 대전 6도, 부산 1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4m 안팎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겹치면서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비상저감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이례적으로 남쪽에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고농도 미세먼지는 주말에 이어서 다음 주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부터 뿌연 미세먼지가 점령한 부산과 울산. 오후가 되면서 호남과 충청에 이어 수도권도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5배,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북서쪽에서 확산하던 기존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나라 남동쪽부터 미세먼지가 거꾸로 퍼졌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내륙 상공을 지난 뒤 영남 지방에서 하강 기류를 만나 내려앉았고 그 뒤로 대기가 정체하면서 국내 오염물질과 뒤섞이며 새로운 양상을 보인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밤사이 전국에 내린 눈과 비도 양이 적어 미세먼지를 해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고비 사막발 황사까지 가세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 악화할 거로 보입니다. 강한 북서풍이 불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와 함께 황사가 유입돼서 전 권역에 매우 나쁨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강원 영동을 뺀 전국에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주말이라 차량 운행 제한은 없지만 사업장과 공사장은 작업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저감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삼가고 외출할 때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그제 군 발표로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군이 분석 중이었는데 어떻게 알게 됐느냐며 북한 내통설까지 제기하고 나왔는데요. 야당은 안보 참사 책임을 피하려고 철진한 색깔론을 또 들고 나왔다며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무인기 침투 이틀 뒤 열린 국회 국방위. 야당은 군이 제공한 지도를 근거로 무인기가 용산도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군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날 사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비행 금지 구역 침범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무인기 경로 지도에 비행 금지 구역 반경 3.7km를 겹쳐 비교해 보면 침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한 비행금지 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제 군이 당초 발표를 정정하면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 됐는데 이번엔 대통령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료를 분석 중이었는데 군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서 입수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나섰습니다. 군 내에서 비밀 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부터 입수한 것인지도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급기야 또 다른 삼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북한 내통설까지 내놨습니다. 민주당에선 황당하다, 적반하장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당한 의혹 제기를 이적 행위로 몰더니 철진한 색깔론과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며 신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지도를 볼 줄 아는 국민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돼서 자료를 모았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대통령실은 군 문체교구에 대해 검열 결과가 나오면 종합 판단할 거라고 했는데 북한 내통설에 대해선 잘못된 것이란 얘기가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제 심판이 시작됐다며 죗값을 치를 때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뒤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표. 검찰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일 오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출석해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후원금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의 민원과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안인데 정권이 바뀌니 검찰이 정적 제거 수사에 나섰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고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입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국민의힘은 법의 심판이 이제 시작됐다면서 이 대표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방 권력을 사유화해 비리 세력과 붙어 먹었던 그 씻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한 죗값을 이젠 치러야 할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 관련 긴급 현안 질의와 작년 말로 끝난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법안 처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으려는 방탄용 소집이라면서 그게 아니라면 일주일이라도 공백 기간을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을 받는 중식당의 대표가 자국민의 귀국을 지원한 행위가 영사 업무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국정원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중식당 대표 왕화이진 씨는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국민의 귀국을 지원했지만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我们是确实把很多人送回国去，但是不是很多人是一些精神失常、不能自理，或者是没有人管的这样一些人。 몸이 불편한 중국인이 귀국할 때 배웅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에서 숨지거나 다친 중국인이 귀국할 때 도움을 줬는데 그 숫자는 10명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이 행위들을 비롯해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영사 업무에 해당하는 일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방첩 당국에서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빈협약, 영사 관계에 관한 빈협약 위반 사실 여부와 또한 출입국 관리법 20조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지금 법률적 검토 중에 있다. 영사기관은 주재국 동의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고 별도 사무소를 개설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협약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식당 대표가 밝힌 내용만 보면 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외교가에서 나옵니다. 해외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동포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편이나 여비 등을 지원하는 일은 우리 한인회에서도 하는 일이어서 관행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란 겁니다.
중요한 점은 중국인 귀국 과정에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명백한 위법일 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에도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강제 송환이 확인된 건 아직 없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해법으로 대출금 탐감 방안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묘한 파장을 불렀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그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출산을 하면 대출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는 방안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부위원장이 정책 구상을 설명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선을 그었습니다. 출산 시 대출금 탕감은 나 부위원장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안상훈 사회수석이 공개 브리핑에서 밝힌 겁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위원회 부위원장의 정책 제안에 대통령실 고위 참모가 직접 반박하는 이례적 모습이 연출되자 곧바로 정치적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나 부위원장에게 대통령실이 출마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안 수석은 나 부위원장의 기자간담회 이후 언론 질의가 많이 들어와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브리핑에 나선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 부위원장 발언에 대한 질문이 관계부처에 쇄도했고 적절하게 대응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당대회 출마와 연계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적인 건 말씀드릴 계제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참외가 여름 과일이란 말도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참외 주산지인 성주에선 설 대목에 맞춰 올해 첫 참외 수확이 시작되는데요. 일조량이 풍부한 겨울을 지나오면서 당도가 아주 높아졌다고 합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게 이어진 덩굴마다 노랗게 익은 참외가 가득합니다. 겨울 한파를 이겨내고 어느새 수확기를 맞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참외를 길러낸 농민은 첫 출하에 벅찬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12월 달에 날씨가 너무 우하고 추워가지고 온도가 낮아가지고 얘는 좀 먹었습니다. 1월 오늘 6일인데 첫 수확을 하는데 되게 기쁜 마음으로 수확을 잘하고. 올해 첫 출하된 참외는 지난해 10월 접목한 품종으로 설 대목에 맞추기 위해 수확 시기를 보름 정도 앞당겼습니다. 이번 출하를 시작으로 성주 참외는 올해 18만 톤가량을 생산하는데 전국 생산량의 75% 이상을 차지합니다. 참외 재배의 적지입니다. 토양이 전체적으로 약간 알칼리성이고 또 일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과일 수입이 감소한 반면 성주 참외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 4년 연속 매출 5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성주군은 참외를 활용한 막걸리나 와인, 빵과 초콜릿 등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해 비대면 소비 문화에 맞춰 온라인으로 집중 유통할 계획입니다. MZ세대에 맞는 전략적 마케팅을 통하여 미래 소비자를 계속해서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 해외 시장 개척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 올해는 매출 6천억 원을 목표로 성주 참외가 전국 소비자를 만날 채비도 마쳤습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코로나 이후 꽉 막혔던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중국 정부의 해외여행 제한 해제로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3년 동안 이날만을 기다려왔던 동남아 국가들은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코로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문을 활짝 열기로 했습니다. 방콕에서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한 해 평균 중국인 관광객 1,000만 명이 찾는 관광대국 태국.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대신 백신 접종 증명서와 코로나 치료비 보험에만 가입하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เชื่อมั่นว่าใครก็ตามที่เดินทางเข้ามา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ยังใช้มาตรฐานเดียวคือมาตรฐา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ไม่ใช่ไปทำตามกรณีที่เกาหลีครับมีนักท่องเที่ยวจีนนะครับหนีออกตอนที่ช่วงเทียบกับประเทศอื่น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인도네시아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중국 발리간 직항편이 속속 개통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중국 관광객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도 특별히 강화된 방역 조치가 없습니다. 베트남은 오히려 중국 접경지대에서 이뤄지던 PCR 검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제계, 특히 관광업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우려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ประชาชนคนไทยก็เตรียมตัวเองให้ดีนะครับด้วยการฉีดวัคซีนเข็มกระตุ้นนะครับ 당초 입국 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다고 했던 호주는 입장을 바꿔 중국발 입국자에게 48시간 안에 받은 PCR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 SNS 웨이보에는 이날만 기다렸다, 친구를 환영한다는 유럽 국가들의 관광 홍보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92년 만에 유리천장을 뚫은 여성 심판 프라파르 기억하실 텐데요. 한국의 프라파르를 꿈꾸는 김유정 심판이 한국 심판으로 12년 만에 올여름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주심에 도전합니다. 김기범 기자가 만났습니다. 김유정 심판이 동계 훈련 기간 휘슬 부는 연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로 저를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강하고 절도 있고 좀 페널티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파울은 그냥. 선수들과 똑같이 비시즌은 심판에게 땀 흘리는 시간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저희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거나 판정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90분을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아야 되는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축구 17세 대표에도 뽑힌 김유정 심판. 대학교 때 부상으로 은퇴했지만 꼭 WK 리그에서 뛰고 싶었기에 심판으로 여자 축구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지난해 WK 리그 올해의 심판으로 선정됐고 남자 축구 4부 리그 휘슬도 불었습니다. 올여름 한국 대표팀이 출전하는 피파 여자 월드컵 주심 후보로 이름을 올렸는데 만약 선정되면 이문주, 차성미에 이어 역대 3번째입니다. 착실히 단계를 밟고 있는 김 심판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리천장을 깬 한국의 프라파르가 되는 겁니다. 스테파니를 보면서 나도 우리도 하면 되는구나, 우리 여자 심판들도 하면 되는구나를 느꼈고 남자 심판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좀 마련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오늘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고농도의 미세먼지는 다음 주 중반까지 계속됩니다. 경북, 강원 지방 등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전까지 내륙 지역에는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의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을 수 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밝혀지자 여권에선 북한 내통설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안보 참사의 책임을 피하려 철진한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미국의 신규 일자리 수는 전망치를 웃돌았고 실업률도 지난 196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부터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 체류자 8명 중 1명은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광장 2부 계속 이어집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겹치면서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비상저감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이례적으로 남쪽에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는 주말에 이어서 다음 주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부터 뿌연 미세먼지가 점령한 부산과 울산. 오후가 되면서 호남과 충청에 이어 수도권도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5배,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북서쪽에서 확산하던 기존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나라 남동쪽부터 미세먼지가 거꾸로 퍼졌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내륙 상공을 지난 뒤 영남 지방에서 하강 기류를 만나 내려앉았고 그 뒤로 대기가 정체하면서 국내 오염물질과 뒤섞이며 새로운 양상을 보인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밤사이 전국에 내린 눈과 비도 양이 적어 미세먼지를 해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고비 사막발 황사까지 가세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 악화할 거로 보입니다. 강한 북서풍이 불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와 함께 황사가 유입돼서 전 권역에 매우 나쁨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강원 영동을 뺀 전국에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주말이라 차량 운행 제한은 없지만 사업장과 공사장은 작업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저감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삼가고 외출할 때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주말인 오늘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지만 양은 적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대기 질인데요. 황사에 초미세먼지까지 유입돼서 종일 하늘이 뿌옇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알아보죠. 배지 캐스터, 지금 대기질 상황 많이 나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 대기질이 지금 비상입니다. 황사가 유입된 데다가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와 충남, 대전에서는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175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돼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중부와 호남 지역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눈도 그치면서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됐는데요. 오전까지 일부 내륙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기온이 높은데요. 서울이 1.8도, 제주는 8.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4도, 청주 5도, 광주 8도, 울산도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대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밤사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눈이 급작스럽게 내리면서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들을 미처 피하지 못한 연쇄 추돌 사고였는데 밤사이 사건 소식 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상등을 켠 채 멈춰선 차량들 사이로 승용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멈춰서 있습니다. 잠시 뒤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승용차 한 대가 또 부딪힙니다. 차에서 내려 피해를 살피던 운전자는 눈길에 멈추지 못한 또 다른 차량에 치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터널 인근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운전자 한 명이 차량에 치였지만 병원에 옮겨질 정도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구간 일대에는 2시간가량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21톤 트럭이 고속도로에 멈춰서 있고 주변에선 구급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트럭 한편이 부서져 안에 실려있던 생수병들이 도로에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자정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일죽 IC 인근에서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11톤 화물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진 이후 뒤따르던 화물트럭과 승용차 등 4대가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화물트럭 운전자 등 7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대 도로교통은 3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눈길에 차량들이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도로에서 녹아따올기를 반복하며 차량들이 미끄러질 위험이 높은 만큼 오늘도 빈판길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그제 군 발표로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군도 분석 중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느냐며
북한 내통설까지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야당은 안보 참사 책임을 피하려고 철진한 색깔론을 또 들고 나왔다며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무인기 침투 이틀 뒤 열린 국회 국방위. 야당은 군이 제공한 지도를 근거로 무인기가 용산도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군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날 사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비행 금지 구역 침범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무인기 경로 지도에 비행 금지 구역 반경 3.7km를 겹쳐 비교해 보면 침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한 비행 금지 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제 군이 당초 발표를 정정하면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 됐는데 이번엔 대통령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료를 분석 중이었는데 군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서 입수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나섰습니다. 군 내에서 비밀 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부터 입수한 것인지도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급기야 또 다른 삼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북한 내통설까지 내놨습니다. 민주당에선 황당하다, 적반하장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당한 의혹 제기를 이적 행위로 몰더니 철진한 색깔론과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며 신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지도를 볼 줄 아는 국민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돼서 자료를 모았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대통령실은 군 문체교구에 대해 검열 결과가 나오면 종합 판단할 거라고 했는데 북한 내통설에 대해선 잘못된 것이란 얘기가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제 심판이 시작됐다며 죗값을 치를 때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뒤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표. 검찰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일 오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출석해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후원금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의 민원과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안인데 정권이 바뀌니 검찰이 정적 제거 수사에 나섰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고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입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국민의힘은 법의 심판이 이제 시작됐다면서 이 대표가 수사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방 권력을 사유화해 비리 세력과 붙어먹었던 그 씻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한 죗값을 이젠 치러야 할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 관련 긴급 현안 질의와 작년 말로 끝난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법안 처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으려는 방탄용 소집이라면서 그게 아니라면 일주일이라도 공백 기간을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자해 시도 이후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여러 언론인들과 그에게 금전 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하고 여기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해 시도로 치료를 받은 지 23일 만에 다시 검찰 소환에 응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김 씨는 취재진으로부터 동료 언론인과의 금전 거래에 관해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지금 기자들한테 돈 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 한 말씀만 해주시죠. 검찰 수사의 초점은 먼저 김 씨가 대장동 수익 428억 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 넘기기로 약속했는지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내놨지만 김 씨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배당받은 대장동 수익을 추가로 은닉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김 씨의 지시에 따라 배당 수익 245억 원을 수표 등으로 인출해 감춘 혐의로 측근 2명을 최근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여러 언론인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내역도 파악했습니다. 김 씨의 돈이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 중앙일보 기자 3명에게 각각 6억 원과 1억 원, 9천만 원씩 흘러간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당사자들은 김 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거나 빌려준 돈을 김 씨가 갚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대장동 관련 기사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도 확인 중입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김 씨는 기자들에게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줬다. 보도가 안 나게 하려면 회사가 아닌 기자들에게 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소속 기자가 김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고 언론사 3곳 모두 해당 기자들을 직무 배제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원 고위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은 통계청 감사 관련 진행 상황을 언론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공무원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실시간으로 감사 상황을 유출하면 피감사기관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돼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강도 높은 금리 인상에도 미국의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신규 일자리 수는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임금 상승률은 다소 둔화돼 임금발 물가 상승 압력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신규 일자리 수가 22만 3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증가폭은 줄었지만 전문가 전망치는 훌쩍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전체로는 45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1940년대 이후로 보면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증가 속도입니다. 지난달 실업률도 3.5%로 11월 3.6%보다도 더 내려갔습니다.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인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일하고 있는 이른바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 시중 돈줄 제기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Not so dramatically and not crashing, more importantly. There have been so many fears that higher interest rates, high-profile layoffs would lead to a really dramatic crash in the labor market, and that's not what we're seeing. Kind of job growth remained robust. 연준은 올해 미국 실업률 전망치를 4.4%로 잡고 있습니다. 물가 잡기 위해 경기 둔화를 감수해야 하는 연준으로선 실업률을 적어도 4.4%까지는 끌어올리겠다는 거라 일단 연준의 강력 긴축 기조는 올해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년 전 대비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4.6%로 전달에 비해 둔화된 건 물가에는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발,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서입니다. And the fact that wage growth did come down, I think, is a hopeful sign for them. Now, we can't get too far ahead of ourselves. It's certainly the trend is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for the Fed.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리 아무리 올려도 일자리는 넘쳐나고 있지만 임금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이 덜 오르면 물가 오름세는 더 완화돼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서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한 뒤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12%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논의해오던 정부는 중국 변수를 고려해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중국발 입국자 방역 현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더 미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국의 변수를 조금 같이 감안을 해서
상황을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은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내 확진자 급증과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출현 등이 재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인천공항 PCR 검사에서 중국발 단기 체류자 8명 중 1명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어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5일부터 입국전 검사가 의무화돼 중국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잠복기에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잠복기 이후에 양성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는데 중국발 단기 체류자 코로나19 양성률은 30%대까지 올랐다가 입국 전 음성 확인 의무화 하루 만에 10%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중국발 확진자 입국을 사전 차단한 효과라면서도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발 입국자 중 음성 확인서를 누락했거나 허위 확인서가 적발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입국 전 검사 과정 오류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중국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는 중국과 인접한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도 입국 전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지난해 경기 침체의 여파가 이제 기업의 실적 악화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어닝 쇼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보도에 성민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4조 3천억 원,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9% 줄었습니다. 6조 원 안팎일 거라는 시장의 기대를 크게 밑돈 건데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는데 수요와 가격 모두 예상을 밑돌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에서도 수요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 아래로 내려간 건 2014년 3분기 이후 8년여 만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 녹록지 않습니다. 반도체, 특히 주력인 메모리 시장 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부문만 보면은 거의 BEP 수준까지 내려온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부문은 1분기, 2분기 적자돼서 2분기에 실적 바닥으로 보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큰 SK 하이닉스는 지난 4분기 10년여 만에 분기 적자가 예상되고 올해도 손실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올해 투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고 수익성이 낮은 제품은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전 분야 라이벌 LG전자도 4분기 영업이익이 655억 원을 기록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시 원자재값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지난해 매출액으로 따지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은 유지했다는 게 증권가의 평가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열렸는데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가 또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이 장관은 참사 이후 처음으로 유족 앞에서 공개 사과를 했지만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청문회를 지켜보던 유가족들 앞에서 처음 고개를 숙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또 개인적인 자격을 포함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거취 문제에 대해선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퇴할 수 없다는 그 증인의 생각은 본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생각이라기보다 저의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나 이 장관이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했다며 사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명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울시가 유족 정보가 담긴 사망자 명단을 행안부에 3차례 공유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 알았다고 해야지 왜 끝까지 유족 명단을 서울시에서 주지 않았다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132명 중에서 65명 정도만 기재가 돼 있는 아주 불완전한 정보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정리된 형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으로 몰아간다며 이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키기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거 아닌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전 정회 때 유족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던 이 장관. 왜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도 안 오고 누가 시켰습니까?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가족 면담과 사과를 건의하겠느냐는 질의에는 한번 드려보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문입니다. 어제 열린 청문회에는 지난달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열지도 않은 비상대책회의를 실제로 연 것처럼 돼 있는 보도자료가 실무진의 착오였다고 답해서 질타를 받았고,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영악하지 못했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참사 이튿날 게시된 용산구청 보도자료. 참사 당일 밤 11시부터 긴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박희영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의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구속 상태로 국정조사에 출석한 박 구청장은 실무진의 실수라고 했습니다. 안 한 회의를 했다고 한 게 무슨 착오예요? 거짓말이지? 제가 한 거짓말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는 말로 또 넘어가잖아요. 저는 사실 11시 회의 그런 자체도 보도자료도 내용을 모릅니다. 참 용산구 아주 큰일 났어. 예? 책임자가 저런 말을 저렇게 어떻게 태연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 박 구청장은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데 대해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렇게 영악하지 못하다는 항변도 나왔습니다. 증인, 휴대전화 왜 빠르게 교체했죠? 계속 기계 오작동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악하지 못하고 그런 거. 전직 용산구의원이 박 구청장 이름으로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박 구청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이런 메시지 보내셨어요. 헌법 위에 때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낸 거 아닙니다. 박 구청장은 야당 의원의 사퇴 요구엔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는 박 구청장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기 전 우리 군 레이더에 포착이 됐지만 당시 레이더 운용 요원들이 6분 동안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이더 탐지 능력이 부족한 것뿐 아니라 대비 태세에도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지난달 26일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북한 무인기를 오전 10시 25분쯤 처음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참이 레이더 운용부대에 대한 전비태세 검열을 실시한 결과 이보다 먼저 무인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복기해보니 무인기 항적은 오전 10시 19분에 처음으로 레이더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운영 요원들이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했고 6분이 지난 뒤에야 무인기가 남측으로 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 무인기는 이후 군사 분계선을 넘어 약 3시간 동안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서울 상공까지 날아와 비행 금지 구역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크기 3m 이하의 무인기를 탐지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탐지 능력보다 운용 요원들의 대비 태세에 먼저 문제가 있었던 점이 확인된 겁니다. 군 당국은 운용 요원들이 레이더상에 뜬 무인기의 항적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의 전비태세 검열 결과에 따라 군 내부 인사들에 대한 감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허위뇌전증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미 알려진 배구 축구회 볼링과 승마 선수 등 100여 명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뢰인을 브로커들이 협박하고 법적 절차를 동원해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불거진 병역비리 의혹의 중심에는 전문 브로커 구모 씨와 김모 씨가 있습니다. 입대 대상자들에게 신경계 질환 허위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 씨 등이 재판에 넘겨진 직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병역비리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들만 100명이 넘습니다. 스스로 병역비리 가담자라고 고백한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와 프로축구 선수에 이어 볼링과 승마 선수도 포함됐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래퍼 등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허위 진단이 동원됐는데 검찰이 특히 주목하는 건 뇌전증입니다. 뇌신경 세포 이상으로 의식을 잃거나 발작 등을 일으키는데 증상이 다양한 데다 판독도 어렵습니다. 검찰은 구 씨 등이 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피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최근 10년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병역의 신이라 홍보한 브로커들은 병역 기피를 알선한 대가로 한 사람당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 나중에 문제가 될 걸 우려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뢰인을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허위 진단받는 걸 중도 포기한 의뢰인에게 상담 수수료 2천만 원을 요구하며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너는 벌써 불법적인 일을 의뢰한 것이다. 수사관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보다는 이제 의뢰인들이 처벌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브로커들이 운영한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병역을 회피한 이들이 더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미국 의회에선 대통령 유고 시 승계 서열 2위인 미국 하원 의장 선출을 두고 혼돈에 빠진 모습입니다. 미 공화당 강경우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노골적인 러브레터를 보내는가 하면 민주당에선 이른바 팝콘각이라며 불구경 사진을 올렸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2번째 투표에서도 불발됐습니다. 미 의회를 이끌 하원 의장 선출이 나흘째 진행됐지만 과반 득표자가 또 없었습니다.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미 공화당 내 강경 우파들의 반란이 도를 넘어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하원 의장 후보로 등장했습니다. Gates. 옆자리 동료 의원도 황당하다는 표정입니다. President Trump oriented our views on trade so that we actually put the American people first. 또 다른 공화당 의원은 케빈을 찍겠다라고 하더니 공식 의장 후보인 케빈 메카시가 아닌 다른 케빈을 호명합니다. 미국 의회의 독특한 표결 방식인 호명 투표제에 따라 이름을 공개적으로 부르게 돼 있고 하원 의원이 아니더라도 의장 후보는 가능하다는 걸 악용한 겁니다. The Republicans have created a mess on their side, and the Republicans need to sort it out. 의원들은 책을 읽거나 본회의장에서 금지된 스마트폰 검색을 대놓고 합니다. 자신의 차례도 잊어버렸습니다. Santos. 피자 배달이 끊이지 않아 산더미처럼 쌓였고 민주당에선 공화당의 혼돈을 불구경하겠다는 의미로 팝콘을 든 의원들까지 등장했습니다. 본회의장에 간식반 입은 불가능하지만 담요를 덮고 몰래 먹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They want us to fight each other. That much has been made clear by the popcorn and blankets and alcohol that is coming over there. 미국 언론들은 난장판이 된 미 의회 상황을 보도하며 서부 개척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원 의장 선거가 10번 넘게 진행된 건 1859년 미국 남북전쟁 때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혹시 지금 창문을 활짝 열어두셨나요? 주말인 오늘 호흡기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국에 황사와 초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종일 하늘이 뿌옇겠습니다.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세종과 충남, 대전은 초미세먼지 농도 150 마이크로그램을 치솟았는데요. 오늘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나타나겠습니다. 또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지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황사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내리던 눈비는 대부분 그쳐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전까지 일부 내륙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해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또 서해안과 제주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높은데요. 철원이 영하 0.5도, 대전 2.9도, 창원은 3.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춘천 3도, 대전 6도, 울산 8도, 창원은 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 안팎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헌혈이 급격히 줄면서 곳곳에서 혈액 부족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구 고령화로 2040년이 되면 8만 명이 수술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남수철 씨는 3년 전 어머니의 항암 치료를 위해 친지와 지인에게 지정 헌혈을 부탁했던 기억을 아직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수혈이 급했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헌혈이 줄어 병원에 혈액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부탁은 해야겠고 또 미안하기도 한데 굉장히 또 다급해서 독촉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혈액이 모자라 수술과 치료가 차질을 빚는 상황은 더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적십자사의 분석 결과 고령화 여파로 앞으로 20년간 헌혈량은 감소하는 반면 혈액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40년엔 적혈구 37만 유닛이 모자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환자 8만 명이 사용할 양입니다. 적혈구 제제는 수술과 빈혈 치료 등에 쓰여 이대로라면 수만 명이 수술이나 치료를 제때 못 받게 되는 겁니다. 헌혈을 많이 하는 청년층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수혈자의 85%를 차지하는 50세 이상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등학교 단체 헌혈 현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대, 20대 헌혈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청년 인구가 줄면서 혈액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부족한 혈액을 수입하는 것 역시 연구용 등으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수혈용 혈액은 자국 내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혈용 혈액은 국가 간의 거래는 어렵고요. 결국 30대 이상의 헌혈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해서 혈액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30대 이상의 직장인, 자영업자에 대한 헌혈에 대한 접근성 제고라든지 좀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정부는 헌혈 참여자에게 휴가를 주는 헌혈 공가제도 도입과 예비군과 민방위의 헌혈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이자를 제때 내지 않아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대출 금리는 오르고 심할 경우 대출 연장이 거부될 수도 있는데요. 경남에 있는 한 지역 농협 지점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를 지적한 담당 직원은 오히려 엉뚱한 곳으로 강제 발령이 났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의 한 지역 농협 지점에 지난해 7월 한 조합원이 찾아왔습니다. 대출 금리가 올랐다며 따지러 온 겁니다. 대출 담당이었던 김모 씨가 확인해 보니 이 조합원의 신용등급은 11등급 중 10등급. 지난 1년간 이자를 6번, 총 1,000만 원 넘게 연체한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엿새 뒤 조합장이 불러 면담을 했고 이후 조합원의 요구가 반영된 대출안이 마련됐습니다. 연 8%였던 토지담보대출은 4%대로, 9% 정도인 신용대출은 5%대로 금리가 낮아진 겁니다. 줄어든 이자가 1년에 600만 원이 넘습니다. 두 달 뒤 이 조합원은 신규 대출도 요구했고 신용등급과 담보가 부족했지만 지점장은 허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결국 4%대 금리에 6천만 원 대출이 나갔고 20여일 뒤 김 씨는 마트로 발령나 상품 관리를 했습니다.
김 씨는 약 2달 뒤 다른 지점에서 금융 업무를 맡게 됐지만 대출 업무에선 제외됐습니다. 조합장은 연체 이자를 다 갚으면 금리를 낮춰줘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이자를 얼마씩 낼 테니까 이거 정상화시켜줘서 한번 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마트 발령은 지점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잠깐만 가달라고 부탁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직접 통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되는 조합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김 씨는 여러 사람에게 부당 인사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가 참아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당에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운 권력이 대통령 권한 비슷하게 행사되고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조합원 선거로 뽑힌 조합장이 인사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자산이 2,500억 원을 넘으면 무제한 연임도 가능합니다. 농협중앙회와는 별도 법인이어서 직접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그나마 자산이 1,500억 원 이상이면 금융 업무에 한해선 따로 선출된 상임이사가 맡도록 했지만 문제가 불거진 지역 농협에선 내부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특정인 결정으로 금리 특혜를 주는 건 시중은행에선 불가능하다는 게 금융권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심사위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하고 신용등급이 그렇게 낮고 연체도 많았다고 하면 해주지 않습니다. 외부 견제 장치로는 농협중앙회가 농식품부의 위탁을 받아 벌이는 감사가 있지만 이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중앙회는 최근 3년간 지역 조합장에 대한 징계 건수를 묻는 질문에도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농협중앙회 회장을 뽑는 데 있어서는 지역의 조합장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앙회에서는 지역 조합장의 투표권을 의식을 할 수밖에 없고 비리를 건절하기 위해서는 외부 감사가 필요하죠. 전국의 지역 농축협은 1,100여 곳, 여수시내기 700조 원 수준으로 대형 은행 규모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충남 공주에서 겨울 추위를 녹이는 군밤축제가 개막됐습니다. 화롯불에 직접 맛있는 밤을 구워 먹고 밤 간식도 만들어 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축제장을 서영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뜰망에 밤을 한가득 담아 지름 2m 대형 화로에 올려 굽고 있습니다. 밤이 구워지는 냄새가 퍼지고 화로에서 꺼내 껍질을 벗기자 겉은 고소하고 속은 달콤한 군밤이 속살을 드러냅니다. 겨울 방학이라서 주변에 행사 찾다가 여기 있길래 왔는데 날씨 따뜻하고 밤도 너무 맛있고 아이들 너무 좋아하네요. 중부권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공주 군밤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 방식 축제가 3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인 화로에 밤 구워 먹기를 비롯해 밤을 활용한 간식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떡과 꼬치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릴도 설치돼 캠핑하는 기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마치 지금 내가 60이 넘었는데 마치 7살 소녀 같은 기분? 그런 느낌이에요. 축제에서는 직거래 장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각종 설 성수품을 저렴하게 팔고 있고 밤파이와 떡 등 다양한 밤 식품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먹을거리,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빛을 이용한 또 빛의 향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와 또 연인과 오셔서 밤 축제를 꼭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밤을 구워 먹으며 추억을 만들고 설 준비도 할 수 있는 공주 군밤 축제는 일요일인 내일까지 열립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IT 전시회 CES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규모나 내용 면에서 올해 가장 주목받는 건 바로 탈 것, 모빌리티 기술입니다. 어떤 것들인지 라스베가스 현지에서 정세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힘껏 손을 뻗어봤지만 타이어 높이에 다다르기엔 역부족입니다. 건물 3층 높이는 좋게 될 것 같은 100톤짜리 초대형 트럭. 운전자 없이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지구 반대편에서도 문제없이 실시간 조종이 가능합니다. 방금 저는 여기서 700km 넘게 떨어져 있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건설 장비를 조종하고 나왔습니다. We've actually hauled more than 5 billion tons of material with our autonomous truck fleet. We're at over 20 sites around the world, and we've done all that incident-free. 24시간 작업이 가능한 이 자율주행 트랙터는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쇳덩어리에 불과했던 차량 기둥은 수많은 전자장비로 채워지고 덕분에 넓어진 차내 공간에서는 화면을 통해 쇼핑도 하며 일상의 경험을 그대로 옮겨옵니다. More than just supplying parts, it entails providing an integrated platform, the one that connects software and hardware systematically. 기존의 인기를 끌던 항공 운송 대신 올해는 바다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배를 만들어 왔던 회사는 친환경 기술로 바다에서 미래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업종 간 융합도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일본 전자업체 소니는 혼다와 손을 잡고 미래 전기차를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So what we're trying to deliver is a more emotionally connected experience with the car, not just the driver and then mode of transportation element. 지난해 불참했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올해 주제로 일제히 모빌리티를 선택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이 많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는 정체 시작 시간도 더 늦고 또 밀리더라도 한 구간의 길이가 많이 길지는 않은 편인데요. 오늘이 그렇겠습니다. 영동선은 강원권보다는 경기권 위주의 정체가 이어지긴 하겠지만 각 구간의 정체 길이도 10km 안팎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영동선도 전 구간 수월하지만 이렇게 안개가 짙은 곳들도 있습니다. 조심 운전해 주셔야겠고요. 또 일부 동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눈발이 흩날리는 곳들도 있는데요. 터널 내부도 꽤나 미끄러워 보이죠. 감속 운전 잘하면서 통과하셔야겠습니다. 광주 원주선 원주 쪽으로는 초월일 때 차간격을 점차 좁혀가기 시작했고요.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길이죠. 경부선 부산 쪽으로도 서울요금소와 오산 부근에 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동하는 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으로도 전 구간 소통 상태 원활합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지하철 바닥에 길게 이어진 선. 그냥 평범한 환승 유도선인가 했는데 이 선을 그대로 따라가 보니 엘리베이터 등장. 지하철역 안에서 엘리베이터 찾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예전에 크랩에서 그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보기도 했었죠. 엘리베이터가 어디 갔지? 아무래도 지하 구조상 배관이나 소방시설 등을 피해 설치하다 보니 엘리베이터가 구석진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데요. 물론 천장이나 벽면에 안내 표지판이 있긴 하지만 승객들이 직접 일일이 찾아야 하고 또 인파가 많으면 눈에도 잘 띄지 않아서요. 실제로 역사의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교통공사가 전국 도시철도 최초로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는데요. 바로 바닥에 붙어있는 이 유도선, 일명 세이프로드입니다. 이렇게 선을 따라 걷다 보면 와, 이렇게 선만 그냥 따라서 쭉 가니까 엘리베이터가 진짜 나오네. 너무 편한데요? 노인부터 휠체어 탄 장애인, 또 짐이 많은 외국인 관광객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만 하는 승객들에겐 정말 요긴할 것 같은데요. 승객들 생각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이거 띠 생긴 거 보셨어요? 네네. 요거 따라 갖고 왔어요. 무슨 역에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차량도 하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이렇게 선이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앞보고 가는 것보다 아래 보고 많이 가잖아요. 조금 더 보기 편한 것 같아요. 역장님 피셜, 실제로 세이프로드 부착 이후 민원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안내하기도 하고 말로 설명을 드리는데 말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확실하게 민원이 줄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을 많이 만나시고 이거 잘 붙였어, 고생했네, 고마워요, 뭐 이런 말씀들 하세요. 네. 현재 이 엘리베이터 유도선이 설치된 역사는 청량리역, 제기동역, 종로 3가역,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이렇게 총 5곳인데요. 교통약자 이용이 많고 동선이 복잡해 엘리베이터를 찾기 어려운 역, 또 승강기 관련 사고가 많은 역 위주로 먼저 설치됐다고 해요. 근데 색은 왜 하필 파란색일까 했는데 여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도시철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색상을 제외하고 색약자에 따라서 아예 다른 색깔로 보일 수 있는 색깔들도 제외를 하고 살아남은 색은 사실 군청색이랑 회색이었는데 두 개를 실물로 뽑아서 역사 바닥에 붙여봤을 때 회색은 시인성이나 오염에 너무 약해서 결국에는 이제 군청색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기존에 쓰고 있는 색상은 제외했다고 하지만 이거 얼핏 보면 1호선 색깔이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1호선 색이랑 다르긴 다른데 헷갈릴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 픽토그램이나 이런 거를 좀 크게 넣어가지고 패턴을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한글을 아예 모르는 외국인이나 앞이 잘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은 이 유도선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도선에 적힌 엘리베이터 안내 글씨는 오로지 한글로만 쓰여 있고요. I think but it's not very clear. Maybe they can put English words to make it more clear for foreigners to know where the lift is. 점자블록 같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계속 보완하고 확대 시행을 할 예정인데 그 보완 과정에서 그 외국인들 시각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도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려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취지로 만들어져 승객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한 세이프로드.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역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주말인 오늘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황사에 초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종일 하늘이 뿌옇했는데요. 그제 중국 북부 지역과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지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기와 충남, 대전에는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세종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17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면서 평소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니까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녁부터 내리던 눈비는 대부분 그쳐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전까지 일부 내륙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기온이 껑충 뛰어올라 있습니다. 강릉의 기온이 2.7도, 전주 4.1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철원 1도, 세종 5도, 대구 7도, 광주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 안팎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다음 주 중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